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어질어질 하시죠? 오늘은 또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피지수 3% 급등한 4,07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주식 팔아치우는 가운데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10만전자 복귀했고 SK하이닉스도 60만 원 다시 넘겼네요. 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 기대감에 지주사 은행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888회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요, 셧다운 종료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까 달러 말고 다른 자산 사도 되겠다는 쪽으로 흐르면서 오늘 달러원 환율 5원 50전 내린 1,451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1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저의 마음을 가득 담은 첫 곡 러브홀릭의 놀러와 띄워드렸습니다. 김진우님께서 주린이 아니어도 듣던 방송, 주린이기에 더 잘 들어야 하는 어방목 방긋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쩜 이거 우리 그 방송 홍보 문구 해도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9717님, 가을 좋은 날들은 왜 이리 짧은지 가는 가을 예쁜 단풍 보며 문자 보내요 하시면서 어디 공원 같은데 이 단풍나무 예쁜 울긋불긋한 사진 아래 있는 우리 9717님의 사진 이렇게 예쁘게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매년 이렇게 단풍 보면서 공원 좀 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또 시간이 여유가 안 나네요. 여러분들이 저 대신 이렇게 공원도 걸으시면서 사진 이렇게 가끔 보내주세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준비했고요. 2교시는 경제 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유럽의 1등 국가 하면 어디를 떠올리세요? 대부분 독일을 먼저 생각하죠.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까지 유럽 경제의 중심이자 잘 사는 나라로 불립니다. 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는 돈만 가져다 쓰면서 일은 안 하는 나라, 유럽의 짐이라는 오랜 인식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 묶인 이후 신용도가 낮은 남유럽 국가들이 독일과 같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재정을 남발했고 빚만 쌓여갔거든요. 한때 이들 국가명의 앞글자를 합쳐서 피그스, 돼지들이란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나라들이 요즘은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페인 경제는 3.5%, 그리스는 2.3% 성장했는데요.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그리스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남유럽 국가들이 과거 구제 금융을 받을 때 조건이 아주 혹독한 산림 긴축 그리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법 개정 같은 구조 변화였거든요. 그때 바꾼 체질 변화가 이제야 빛을 발하면서 남들 다 어려울 때 회복력이 생긴 겁니다. 과거 EU 지원금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는 그 돈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전력망을 구축했는데요. 덕분에 요즘 밀라노, 세비야, 리스본 같은 도시가 기술과 스타트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죠. 관광산업도 빠르게 회복되며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고요. 반면 독일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무역 갈등, 러시아산 에너지 단절 같은 이슈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프랑스는 재정 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서 연금 개혁도 중단됐고 정치 불안도 이어지고 있죠.
오랜 시간에 걸쳐 체질을 바꾼 문제아는 건실해지고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등생은 위기의 중심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걸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견디며 체질을 바꾸면 시간이 걸려도 결실이 오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안주하면 언젠가는 도태된다는 걸 유럽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마감 시황 자세히 좀 정리해보죠. 예, 코스피 지수 3.02%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32%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수급으로는 기관이 오랜만에 크게 순매도 수를 해줬는데요. 네. 1조 3천억 이상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그동안에 좀 많이 샀었기 때문에 그걸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아하. 1조 1,000억대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1,5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슈들을 따져보면요. 장중에 미국에서 전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소될 것 같다.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한테 1인당 $2,000씩 지급하겠다. 이것도 좀 유동성이 투입되는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25% 정도로 기존보다 낮춰줄 거다라는 거를 당정 협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국민연금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을 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연기금이 팔아야 되는 것들을 좀 없애주겠다. 이런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지난주만 놓고 이제 계산을 해도 코스피가 거의 고점 대비 350포인트 정도 넘게 이렇게 출렁인 거더라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지 하고 복기를 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얘기들도 쭉 있었고 AI 버블론 다시 또 불거졌었고 미국에서 또 엔비디아 칩 수출 통제 있을 거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미국 중간 선거에서도 뉴욕의 뭐 맘다니 시장 비롯해서 공화당이 좀 밀리는 결과 나왔었는데 여러 재료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왔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가 하나가 핵심이었냐를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큰 그림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주식시장 흔들림을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뭘 거냐면 아마도 이게 본격적으로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거냐, AI 버블이 정말로 정점에 팽배해 있고 네. 꺼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보다 네. 그 산업안전 쪽에서 가끔 나오는 경험칙 중에서 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큰 사고가 하나 나려면 그 전에 짜잘짜잘한 사고들이 한 29번 정도 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잠재적인 위험 징후들이 한 300건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 전에 미리 좀 전조 증상들이 증상들이 있다. 꽤 많다라는 건데요. 주식시장에 이걸 적용해 보자면 네. 증시가 변곡점을 지나서 크게 이제 하락하는 일이 나타나려면 그 전에 그 가능성을 가리키는 우수한 이제 징후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다 한 방향을 가리치는 어떤 시나리오를 걱정하게 만드는 악재들이 쭉 그 퍼즐을 맞춰주보는 차원으로 보자면은 그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로 위험 직전일 수 있는데 네. 그러냐 이러면은 조금 애매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칩에 대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그런 기업들을 옥죄는 종류의 규제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반대로 선거에서 공화당이 밀렸다라는 얘기는 정책 동력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더 끌고 나갈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난주에는 동시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가리키는 여러 징후들이라기보다는 네. 각각의 다른 그림의 일부분들일 뿐이다. 아, 그렇게 보자면은 무언가가 하나의 시나리오가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여러 명을 보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독감이 걸려서 다 똑같이 우는 게 아니라 한 명은 배가 고파서 울고 한 명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시에 울고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한마디로 이제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혼란스러운 기간이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이제 들어보죠. 개별 악재들 하나씩 진단해 보는데 우선 AI 버블 우려는 그만한 근거들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또 다시 불거졌는지 그런 얘기 좀 풀어보죠. 예, 두 가지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그 미국의 IB들의 CEO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이 꽤 하락할 수 있다. 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향후 1, 2년 사이에 10에서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럼 모건 스탠리의 테드 픽 CEO도 10에서 15%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건전한 조정이지 시장을 크게 절반씩 붕괴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비싸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또 하나는 마이클 버리라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그 분이 이번에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쇼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 아, 주가가 떨어질 거에 베팅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결국은 다 상당히 많이 AI 관련된 주식들이 비싸구나.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새로운 뉴스는 딱히 아니긴 하거든요. 네. 이전에도 예전에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던가 이런저런 IT 버블을 경고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이 조금 더 불거졌던 거는 주식시장이 워낙 많이 뜨겁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PER 500배 이런 네네. 상황이다 보니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 뉴스들이 좀 주목받았지 않나 싶긴 한데 사실 이것만으로 주가가 크게 흔들릴 만한 핵심 요인이었냐라고 하면 좀 약한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다른 정치적 리스크들이 섞였기 때문에 좀 조정의 빌미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리스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 다른 나라에 이제 안 팔고 미국만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던 그 발언 그게 좀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사실은 조금 더 의미가 있죠. 네.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원래 어디서 나온 얘기였냐면은 중국으로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용하겠냐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최첨단 칩 블랙웰은 중국으로 안 판다. 이거는 미국 기업들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게 사람들한테 혼란을 줬는데 하나는 이제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좀 사양을 떨어뜨린 것만 쓰게 하겠다는 거구나. 이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럼 미국 기업들만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지난주에 와서 우리한테 한 말 이제 뭐야? 한번 26만 장 준다고 했는데 국 뭐야? 아닌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GPU 수요 중에서 미국만 제일 비싼 걸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매출을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나오고 그럼 한국 입장에서도 우리 엔비디아에 HBM 납품해야 되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런 식의 걱정들을 자극하는 요인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될 거냐 진지하게 생각하면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네. 여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니 조금 걱정이 됐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제 중간 선거 있었잖아요. 근데 공화당이 거의 졌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조금 동력을 잃을 수 있다,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번에 지난번 대선 때서는 경합주를 공화당이 다 가져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주요 세 개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 시장 세 개를 다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꽤나 좀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한 42%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출범한 이후의 최저치예요. 그러면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쓰는 정책들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걱정들이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제 중간 선거도
대기를 하고 있으니 네네. 그러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트럼프 말을 듣는 게 만만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도 하죠. 이 얘기는 앞서 말한 거랑은 좀 결이 다른 얘기니까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것도 좀 불확실성 요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그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 심리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뭐 트럼프 정부가 그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배경이 뭐 IEEPA라고 하는 비상경제권한법 이런 네. 거를 근거를 한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법원이 야 이거는 의회 권한을 그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 1심, 2심은 다 트럼프 정부가 졌는데요. 네. 3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게 대법관 9명 중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도 많고 이쪽이 이제 그 보수가 6명이니 웬만하면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심리가 시작된 이후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베팅 사이트 이런 데서도 패소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된다. 상당히 높게 그러네요.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사실 여기서 되돌려 버리면 또 트럼프가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물러날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세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혼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해진다 약해진다는 아니지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키운 거였고요. 네. 근데 여튼 이 세 가지 정치 관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 정책이 강해진다는 건지 약해진다는 건지 어떻게 된다는 건지를 사실 모호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 각각이 다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얘기는 약간 일관적인 해석을 하기도 어렵고 투자자들이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걱정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일단은 조금 물러나 있자 이런 움직임을 좀 강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한 가지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걱정하는 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출렁거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건 조금 단기적인 네. 그 모멘텀 차원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장기적으로 변곡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좀 이 그림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실 이번 조정 직전 사항을 생각해 보면은 한국도 한미 이제 투자 협정이 체결이 됐고 네. 그 전에 일본, 유럽이랑도 미국이 잘 했고 그러고 나서 에이펙 정상회의 와서 시진핑이랑도 일단 1년 그런 무역 갈등을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그 전에 불확실한 것들을 거의 다 제거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게 그러고 다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네. 그리고 딱 그 시기 전후로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다 있었는데 다 괜찮았고 그것도 주가를 올린 요인이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 이 AI 관련되는 분야 중에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물론 IT 기업들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은 네. 완전히 AI에 집중된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게 팔란티어였는데 네. 그 팔란티어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딱 그날 이후로 거의 나올 만한 모멘텀 재료들을 다 선반영해서 주가를 띄워놓은 상황이 됐던 거예요. 아.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다음 호재가 뭔가 받아주는 게 있어야 이까지도 오케이 여기서 한번 주가를 더 끌어올리자가 나올 텐데 그 뒤를 보니까 너무 없는 거죠. 이미 다 반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 비싸다 내지는 그거 말고 이런저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조정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끝나고 다시 방향성을 위로 잡을 수 있느냐 단기적인 모멘텀 차원에서 보면은 네. 다음 나올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11월 19일인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실적을 다른 기업들처럼 이 분기 그러니까 뭐 4, 5, 6월, 7, 8, 9월 이렇게가 아니라 겹쳐서 걸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11월에 나오는 실적은 10월치까지가 반영돼 있어요. 지금까지 나머지 빅테크들 실적 발표는 다 9월까지만 반영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 10월 실적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곧 나온다. 그 전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일단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모멘텀 공백기였는데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된 재료들이 좀 있었다. 저는 그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다시 올라갈 때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답은 AI에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네. 단기간에 조금 과열됐던 분위기들이 식고 다음 분기 실적이 다가오면서 또 이익 전망치가 다시 올라가 주면은 그때 관심은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뭐 오늘 와서 또 많이 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필수로 해서 뭐 원전, 전력기기, 전선, ESS 이런 뭐 어떤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한국 종목들 골표가 있고 또 한편으로 뭐 오늘 아까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정부의 상법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뭐 지주사 은행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귀분님께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겨울나기 준비 다 했는데 가장 큰 김장이 걱정이네요. 김장만 하면 겨울나기 준비 끝인디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졌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겨울나기 준비는 김장이죠. 아, 김장 여러분들 하셨어요? 김장? 저는 올해는 김장 계획이 없습니다. 예. 김치를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점점 김장하는 분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추, 알배추 정도 사다가 겉절이 정도로 할까 생각 중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김장하시게 되면 김장하시는 사진도 좀 보내주세요. 네, 추첨해서 제가 커피도 쏘겠습니다. 박미라님, 어소장님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왔어요. 사무실에서 할 일이 쌓여있긴 하지만 이어폰 끼고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또 이럴 때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경제 상식 채워가면 또 기분 좋게 다시 일에 복귀할 수 있죠. 조이선님, 어소장님은 안녕하시죠? 전 조금은 안녕하지 못하네요. 왜요? 병원이라고. 아, 기운도 없지만 병원에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라켰어요. 그럼 오늘도 잘 듣고 볼게요 해주셨네요. 무슨 일로 병원에 가셨을까? 우리 조이선님이 그분이세요. 저 잠옷 같은 옷 입고 왔을 때 이 잠옷 열풍을 일으켜주신 우리 조이선님인데 항상 밝은 인사에 건네주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실까? 아프신 거 얼른 나으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으로 한국 프로야구 2025 시즌이 막을 내렸죠. 미국 메이저리그도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제패하면서 올해 야구 시즌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도 프로야구 팬들의 열기는 식지 않죠. 바로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프로야구의 한 시즌이 끝난 뒤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겨울 동안 난로를 둘러싸고 선수들의 거취, 트레이드, 전력 보강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프로야구 정규 시즌 종료 후에 선수 이동이나 전력 변화 등 팀 간의 동향을 일컫는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몇 년 전에 이 같은 이름의 SBS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스토브 리그, 2번 스트라이크 리그, 3번 스토리 리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주제로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은 뭐 일부 학부모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뭐 교직 내부에서 관리자나 동료 간의 갑질 문제도 있고 또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갈등, 그 법적 경계선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일단은 교사 입장에서 처할 수 있는 사례도 먼저 다뤄보죠. 이게 학부모 갑질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들리곤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조금 적당한 민원이고 어디서부터는 위법일지 학부모 갑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네. 바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교사에게 폭언이나 위협, 반복적인 민원, 사적 심부름 등을 강요해서 수업과 지도를 방해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 8월 개정된 고시로 이 기준이 더 구체화됐는데요. 학교는 처음에는 경고, 그 다음에는 접근 제한,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 연계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네.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 보호센터가 신고부터 법률 지원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기사 중에는 유산한 교사는 담임 못한다. 이렇게 요구한 학부모 사례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집에 실린 사연입니다. 한 교사가 임신 중이던 당시 체력적으로는 좀 1학년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담임이 좀 어렵겠다라고 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지만 당시 교감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1학년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사는 입학식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입학식 당일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고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했는데요. 이게 또 학교 측에서 교사의 병가도 허용을 하지 않아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수업에 바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는데 입학식 이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담임이 아기를 유산해서 입학식에 안 나왔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네. 이걸 알고 보니까 교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유산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며칠 뒤에는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유산해서 힘든 교사가 정신적으로 수업하기 괜찮겠느냐, 담임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등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걱정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법적 잣대로는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건강정보, 임신했다, 유산했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 민감한 개인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교원의 건강 상태를 학교가 공표하거나 이를 근거로 교원 교체를 압박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평등권 측면에서 아주 큰 위법입니다. 그래서 교감 측에서 유산 사실을 알린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고 학부모가 이를 빌미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태도 교육활동 침해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군요. 체험학습 가는데 김밥 우리 애 것도 좀 사주세요 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 실화 맞아요? 이게 약간 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힘든 이런 요구들도 생기나 봐요. 네, 이 사연도 실제로 있었던 교권 침해 민원 사례집에 등장한 사례인데요. 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안내장을 전달을 하면서 점심은 개별 준비해달라라고 안내를 했는데 네. 이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 기법 사실 때 우리 애 것도 하나 사서 같이 좀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는 자기가 도시락을 구매하는 길에 학생의 도시락까지 구매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거는 법률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게 사실은 당연히 교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대리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사실은 공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사적인 대행은 불가하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는 게 좋겠고, 이런 요청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적될 경우에는 관리자 측에서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실은 이건 업무 방해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고소 내지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선생님 SNS에 연애 사진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있었나 봐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교사가 자기의 SNS에 애인과 함께한 사진을 올려서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았다라는 사연을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신을 현직 중학교 담임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애인과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뒤 학부모로부터 사진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벚꽃 핀 거리에서 이렇게 좀 어깨동무하고 약간 포옹하는 그런 사진이었나 봅니다. 노출도 없고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학부모들은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건데 남사스럽게 그런 사진을 왜 올리시냐,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그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 SNS는 뭐 보통 전화번호를 알거나 따로 찾아봐야 하는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뭐 선생님 개인 번호 잘 안 알려주고 보통은 이제 전용 어플 통해서 메시지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곳들이 많기는 하는데 야, 이런 사생활 간섭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까지는 선생님 그 번호가 공개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중학생 이후로는 학생들과 단톡 같은 걸 많이 운영을 아.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요. 아이들 를 이제 지도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공개 SNS라고 하더라도 뭐 교사는 직업일 뿐이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선정적인 걸 올리신다든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은 이 개인적인 SNS 게시물은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뭐 학생 학부모와의 온라인 경계 그리고 개인 계정은 좀 되도록이면 학생들에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겠지만 네네. 이걸 두고 삭제를 강요하거나 모욕성 민원이 반복된다면 말씀드렸던 교육활동 침해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어떤 폭언을 한다든지 뭐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랬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네, 이 특별법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이런 폭언, 협박,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 뭐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요청을 받아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변호사 선임비 지원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문자, 폭언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게 스토킹 처벌법 적용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0716님이 고등학교 교사시라면서 문자 주셨는데 아침에 학생이 안 와서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선생님이 가서 애를 깨워서 데려가달라고 하셨다. 그런 문자도 또 보내주셨네요.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교 내부 이야기로 좀 가보죠. 교장, 교감 선생님 같은 관리자나 어떤 동료 교사 간의 갑질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아직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의 한 교사는 뭐 졸업식 준비를 혼자서 도맡아 했었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않다가 관리자가 끝나고 나서 의도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하도 당당하길래 잘할 줄 알았다 하면서 면박을 줬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임신 중이셨는데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동료들 앞에서 외모 비하 발언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과 행동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네요. 네. 또 교육 공무원도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뭐 과도한 관리자의 갑질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이런 내부 갑질 사례가 실제로 많아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요. 최근 3년 내 56.7%의 교사가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가해자는 뭐 학부모도 있지만 관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네. 유형은 독단적 처사 그리고 부당 지시, 언어폭력 순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안타깝게도 신고해도 크게 바뀌는 게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참고 말지 하면서 감내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교원 보호센터를 통한 공적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또 관리자 면담할 때 뭐 녹음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반대의 경우도 얘기를 좀 해보죠. 학생이나 학부모가 또 처할 수 있는 피해들.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례도 많은데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경기 지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네.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출산하지 않는 여자는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측에서도 당황해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고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교실 내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아요?
우선은 학교 내에 학생인권보호위원회나 또는 교육청에서 신설된 뭐 학생인권센터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조사를 한 후에 교사에게 징계나 재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도 인정돼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교사가 학생을 폭언을 했거나 뭐 폭행을 했을 때 정말로 이게 아동학대로 처벌이 될 수 있어요? 네, 가능하죠. 학생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교사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서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정서적인 학대도 이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중에 반복적으로 뭐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라고 한다든지 뭐 부모가 문제다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고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훈육에 해당이 되지 않을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뭐 교육상 필요라는 이유로 뺨을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무기로 해가지고 조금만 그랬을 때 그거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다 이렇게 선생님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양쪽의 뉴스들이 정말 많이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뭐 옛날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서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처음 그 핸드폰을 학교에 들고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억울하고 안타까운 교사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그 또 학생이나 그런 그렇죠. 쪽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치원에서도 이런 사례들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갑질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어떤 영어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 입학 설명회에서요. 외국인 강사가 우선 영어로 교육 방침을 설명한 뒤에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유인물을 주어서 이제 한국어로 된 유인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 통역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국인 원장이 나와서 뭐 요즘 어머니들은 다 영어 잘하시죠? 어머나. 라고 하면서 통역 없이 그대로 넘어가서 참가한 학부모들이 좀 불쾌감을 그럴 수 드러냈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영어 유치원에서는 설명회 자리에서 학부모들을 이제 교실에 모아서 설명회를 하던 와중에 네. 여기 IQ 140 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마치 학부모들의 뭐 레벨 테스트, 그러게요. 학부모들의 뭐 두뇌 줄 세우기 그걸 왜 같은 모를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 어떤 유치원은 설명회 참석자의 옷차림이나 가방 브랜드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입학 원서에 적힌 부모의 직업, 학력을 반영해서 반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실제일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는 교육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보여주기식 차별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비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피해를 본 학부모는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냥 일반 유치원이 아니라 네. 영어 유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르기 좋아서 영어 유치원이지 실제로 이 영어 유치원들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니고요.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정식 유치원이 아니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교육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교권 침해나 교육자의 품위라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요. 소비자 보호나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학원 관련 문제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학부모 측에서는 관할 교육청의 학원을 지도와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학부모가 교사에게,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에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 법적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옆 나라 일본은 또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서 교사 보호 가이드라인을 또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본에서도 이게 한 2008년경부터 이미 문제가 돼서요. 네. 과도한 요구나 폭언을 일삼는 학부모 때문에 몬스터 패런트라는 말이 생겼다고 할 정도고 같은 이름의
드라마까지 제작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쿄의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담 시간은 방과 후 30분 이내라고 제한을 하고요. 네. 또 학부모와의 대화는 사전 통지 후에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폭언이나 폭력이 반복되면 변호사나 복수교사의 동석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사실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뭐 면담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사전 예약제 그리고 민원을 이제 제기하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 운영을 지금 도입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는 게 오히려 독이 되나 싶을 정도의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99%의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분들은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죠. 학부모도 교사도 결국은 아이를 위한 그런 분들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사는 전문성 있게 교육을 해주시고 학부모님께서는 사실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교를 믿고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신뢰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또 녹음이라든지 뭐 변호인 동행 같은 방어권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에 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야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일 텐데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야구 용어로 하계 스포츠인 프로야구의 정규 시즌이 끝난 겨울 휴식기에 팬들이 난로, 스토브 주위에 모여 선수단이나 구단의 동향을 이야기하던 모습에서 유래된 것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1번 스토브 리그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8100님. 그리고 4018님 그리고 차상희님은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 덕분에 몰랐던 그들의 세계를 알 수 있었다고 찐잼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어예진의 반가워 목돈 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반가워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